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저희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는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료 문자 50원입니다. 샵 0945로 여러분들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꼭 반영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부터 들으시죠.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보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배우 박소연 2588 사행시 장전. 2588 대리운전은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팔도강산 어디든지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좌우로 정렬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다 2588 야, 남자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경기 봐야 돼, 게임도 해야 돼, 가끔 한눈도 팔고 차도 돌봐야지. 피부관리보다 하고 싶은 게 많은 남자들을 위하여 우르오스 올인원 모이스처라이저. 단 한 번으로 하루 종일 파워보스. 이것이 남자의 올인원. 남잘 아니까 우르오스. 자연이 선물한 갈색 솔잎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잠든 생기를 깨우는 갈색 솔잎의 놀라운 능력. 매일 생기로워져요. 첫 피부처럼. 한율 율려원액.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권력 주변에 수준 낮은 사람들은 완장을 차려 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친박계와의 갈등 원인을 묻는 질문에 단 답변입니다. 김 대표는 대표 취임 이후 가장 아쉬웠던 점이 뭐냐는 질문에 청와대와 대화가 잘 안 됐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김무성 대표가 청와대나 친박들에 대한 어떤 비판을 하는 것을 두고 이른바 주기설을 주장하는 측이 있습니다. 3개월에서 4개월의 주기를 두고 이런 비판이 나온다는 건데요. 분명한 점은 정치인, 그것도 여당 대표가 얼떨결에 실수로 이런 말을 하는 것, 이런 것을 상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번 발언의 배경에 관심이 가는데 주기가 됐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나왔을까요? 주변에서 숨어라고 한다. 나가라는 신호가 아니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명단에서 빠진 이종걸 원내대표에 대해서 이 원내대표의 측근이 한 얘기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말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원내대표는 비대위가 꾸려질 때 비대위 위원장을 맡아야 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뽑은 정통성 있는 지위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당연직 비대위원이라는 말도 나올 정도인데 여기에서 빠졌으니까 이런 말이 나올 법도 합니다. 역할을 준다는 것과 직위를 부여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제도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라면 역할은 직위에 근거한 권한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을 잘 알 겁니다. 근데 이 무슨 역할을 어떤 근거에서 주겠다는 건지 그렇기 때문에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리 위원장이라도 제도에 근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역할을 주겠다? 글쎄요, 할 말은 많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태호 총리 낙마자는 좀 약하지 않나. 가장 센 척하는 김무성 대표와 멋진 승부 치를 것을 제안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최고위원이 문재인 체제 마지막 최고위원회에서 한 발언입니다.
정치인은 자신보다 센 사람과 붙을수록 자신의 위상이 높아지고 힘도 점점 늘어납니다. 일단 주목도 받게 되고 여론의 주목을 받으면 그만큼 정치적 위상이 높아지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아마도 정청래 전 최고위원의 발언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말말이었습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긴 불황에다가 미래에 대한 불안까지 겹쳤기 때문일까요? 요즘 로또 복권이 많이 팔린다고 하죠. 실제로 어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 로또 판매액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물론 로또 구입을 건전한 오락락 혹은 나눔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운에 기대는 사람이 좀 늘고 있는 거 이건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도 적게는 몇천 원에서 많게는 몇십만 원까지 로또를 구입해서 1등 당첨되지 않을까 이런 부푼 꿈을 꾸고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복권 판매량 속에 감춰진 우리 사회의 그림자 지금부터 그 얘기 해보겠습니다. 한국사회문제연구원의 현택수 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게 불황이 되면은 잘 팔리는 게요. 예? 네. 술하고 담배 그리고 복권이라며요. 아, 네. 예? 이 불황 시기에 이런 소위 술, 담배, 그런 기호식품도 있지만은 또 이렇게 사행 산업이라 볼 수 있는 예. 복권 이런 것들이 잘 팔리는 이제 그러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우리나라가 11년 만에 다시 또 이제 복권 판매액이 지금 로또 판매액이 굉장히 증가했는데요. 지난해 로또 복권 판매액이 3조 2천억 원 정도서 그 전년보다 이제 6.8%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긴 불황이나 이런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이 서민층이나 중산층들이 이제 일종의 빈곤 탈출 대책으로서 이렇게 복권들을 많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빈곤 탈출 대책이라기보다는요. 빈곤 탈출의 비상구가 없기 때문에 사는 거 아니겠어요? 예, 바로 이제 그 말씀이 또 이제 제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본다면 이 불황이라는 것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인데 모든 사람의 문제인데 해결책으로서 어떤 사람들의 그 심리를 이용해서 결국은 확률적으로 아주 극히 소수의 사람만이 개인적인 불황, 빈곤 탈출으로서 작동하게 하는, 이런 것은 사실 사회적으로 볼 때 좀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불황이다, 이런 거는 경기에 있어서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문제는 로또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의 경제 구조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가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불황이라는 것은 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구조는 이게 끝이 어딘지를 모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더 막막함 때문에 이 로또를 사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자, 이 복권도 여러 종류죠. 그죠? 예. 근데 왜 로또만 이렇게 사요? 예? 예, 한때 연금 복권도 조금 인기 있다가 또 이제 좀 했는데, 이 로또가, 사람들은 가장 당첨 금액이나 확률적으로, 또 가능성이 높은, 또, 그래서 가장 선호하는, 예, 그런 복권이 됐죠. 그래서 여러 가지 확률에 대한 여러 가지 공식이나 예측하는, 이런 분들 굉장히 많고, 그래서, 어쨌거나, 근데 문제는, 이 확률적으로 가장 불확실한 것에 내가 당첨될 수 있다는 또 이상한 근거 없는 확신을 갖고 로또를 구매한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비합리적인 또, 심리가 작동을 합니다. 연구도 많이 하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예. 지구의 중력과 공의 무게, 숫자가 더 많이 써 있으면 공의 무게가 얼마큼 더 나간다,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많이 하면서 이제 극히 소수만 이제 당첨되는 거고, 나머지는 수년째 실패와 실패를 거듭해도 그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향후 나는 더 당첨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상한 그런 비합리적인 그런 확률 계산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게 문제죠. 이게 그러니까 사행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물론 재미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그렇죠. 구매자를 보면은 예. 또 생활거나 뭔가 이런 걸 좀 인생 역전을 노리는 이제 그런 여기에 마지막 장 모든 것을 거는 그런 서민층이나 중산층이 많다는 거죠. 양극화
이제 그게 이제 구조죠. 몰린- 제가 아까 그렇죠. 말씀드린. 그래서 저는 이것은 뭐 복권 판매 중에 물론 이제 40%가 뭐 수익금이고 뭐 당첨금 경비 다 빼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정부 어떤 예산 재정으로 쓰이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뭐 정부는 주장해요. 이거 복권 구매가 일종의 뭐 기부행위다, 나눔행위다라고 미화하지만은 뭐 근본적으로 누가 기부합니까? 이게 뭐 재벌 부자 계층이 복권을 삽니까? 그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결국은 중산층, 서민층 양극화에 몰린 그런 사람들이 사는 맞습니다. 건데, 예, 본인의 중산층, 서민층의 호주머니 돈에서 다시 그들의 복지를 이용해서 사용하겠다? 위해서 사용하겠다? 이게 정상적인 분배 나눔은 아니죠. 예, 병주고 예. 약 주는 거고. 예. 저는 그래서 이런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런 정부 입장에 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죠. 아니, 원장님은 로또 안 하시죠? 예. 저도 좀 했었죠, 근데. 하셨어요? 예. 아니, 그 소주 먹다 보면 있잖아요. 한 사람이 슬그머니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로또 한 잔씩 나눠주는 분도 있어요. 예? 예. 예. 아니, 근데 술 먹다가 그 로또 한 잔씩 받으면 기분은 좋아지더라고요. 예? 예. 그렇죠. 이제 그런 저희들이 이게 막연하게 믿는 그런 심리가 있다는 거죠. 이제 정말 확률적으로 아무것도 아닌데, 순간적으로 또 일주일을 기대하는, 그죠? 거기서 뭔가 가능한 희망을 갖고 이게, 또 예. 약간 설레는 기분으로 살아가는 이런 거는 사실 국가 이런 긴 미래를 보거나 예. 구조적으로 본다면 사실 전혀 합리적인 행위는 아니죠. 예. 이게요, 왜 점 보러 가지 않습니까? 예? 예. 점 보러 가서 좋은 얘기 들으면 그냥 막연하게 기분 좋아지는 거, 그거죠, 뭐. 예? 그렇죠. 예. 미래의 불확실함을 그래도 거기에서 위안을 받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인데, 예. 이게 얼마나 우리 사회가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과 위안을 주지 못하면 이렇게 되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근데 미국도 뭐 요번에 로또 비슷한 거 뭐 엄청나게, 아는 캐나다까지 와가지고, 캐나다 사람까지 와가지고 사고 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 네? 저는 그건 잘못된 점, 예. 복권, 일종의 복권 이데올로기랄까? 이제 마케팅으로 이제 사용하는 거고 있는 건데요. 뭐 정부나 언론이. 근데 사실 거기 당첨된 사람, 1억 천금을 노리는 사람이 몇 명 안 되잖아요. 그거 갖고 전 국민을 이렇게 국경을 넘나들 정도로 이렇게 조장하는 거는 이건 정상적이 아니고 이건 정부나 이런 언론이 할 예. 그건 행위는 아니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더욱더 우리 사회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네. 예? 이게 더 큰 잠재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게 20, 30대의 복권 구입이 의외로 많고 늘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참, 이 3포 세대, 5포 세대 목선마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분, 물론 요즘 우리 사회에서 20, 30대라는 그런 계층이 그렇게 여유 있고 그런 계층이 아니잖아요. 그죠? 취업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실 모든 걸 포기하고 사는 그런 세대가 복권에 기대한다. 이건 사실 굉장히 암울한 우리 어떤 사회 현실을 그렇죠. 좀 반영하고 있는 거죠. 예. 예. 사실 20대, 30대는 원래는 본인들이 막 꿈이 있고 막 열심히 한모가 될 것 같고 이래가지고 점도 잘 보지 않는 세대여야 되는데 요새 점도 많이 봐요. 뭐 예를 타로 이 카드로 보는 점도 보고 뭐 하여간 막 그러거든요. 이게 청년 실업에다가 신문 보면은 30대도 명예퇴직 당한다고 나오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 다니는 사람대로 불안하고 결국 이제 이래가지고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정부가 할 일은 사실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런 젊은이들이 정말 정도를 걸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비전을 제시하고 이런 사행 산업 같은 거는 좀 정부가 통제를 하고 해야 되죠. 물론 사감이라고 있어요. 이런 사행 산업을 통제하는 감독 기구가 있는데 여기서 오히려 방조하는 거 내지는 이렇게 조정하는 그런 분위기를 국민들이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진정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 정책을 사용하는 이것이 정도지 사양 산업을 방조하거나 조정해서는 안 되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 경제 구조가 바뀌려면 시간은 당연히 오래 걸리는 거고요. 네. 그죠? 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만큼 우리가 그 사이에서도 나름대로 왜 학교도 다양한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의 삶도 좀 어떤 또 다른
우리 좀 굉장히 좀 불안하고 우울한 이런 거를 탈출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을 좀 찾으면 좀 이런 열풍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죠. 이거 사실 뭐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저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좀 거창하면서도 진부한 어떤 그 삶의 가치의 문제라고 봐요. 이게 본인이 성실 근면으로서 일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자기의 삶을 영위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사행산업에 의존해서 한탕주의로 가느냐, 일확천금으로 이런 그런 갈림길에서 많은 사람들이 후자를 택한다는 그런 삶의 사회 구조와 삶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은 이제 정부가 정말 근본적인 대책으로 가장 중요한 일자리, 소득 재분배 이것을 해야 되지. 국민들을 이런 그 도박 심리로 몰아가서 또 국민 건강을 해치는 이런 것은 좀 자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근데 갑자기 로또 한 장 사볼까 이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오늘 자꾸 로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재미로 샀습니다. 저는 재미로 사신 분들까지 저희가 말릴 권한도 없고 그건 명분도 없지만은 이게 재미로 산다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실제로는 재미로 사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대부분은 정말. 아니 근데 그 몇십만 원씩 사는 사람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것이 거기에 목숨 겁니다. 인생을 걸고. 그러다 보면 더 자신의 삶의 그런 그 환경은 더 이제 피폐해지고요. 이런 것이 이제 문제고 도박 중독의 일종에 빠지는 거죠. 근데 이제 좀 우스운 얘기가 이게 또 정부의 그런 사행산업에서 수익금 중에 또 이것이 도박 중독자를 또 위해서 또 일부 또 쓰여진다고 합니다. 이게 참 정주고 약주는 거죠. 이거 중독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사는 사람이 계속 사요. 이게 중독입니다. 매주 금요일 토요일 아니 그리고 왜 1등 배출한 상점 가가지고 줄 서서 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의 약간은 슬프고 정말 이건 생각해 봐야 할 현실을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사회문제연구원 현택수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올림픽 대표팀 토요일 날이죠? 예. 일본하고 우승 다투게 되는 거요? 예. 요게 그러니까 금요일 날 새벽, 그러니까 금요일 날 밤 지난 새벽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토요일 밤 11시 토요일 밤 11시 45분?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일본하고 우승을 다투게 되는데 예. 신태용 감독이 아주 이색적인 공약을 내버렸어요. 총선 때라서 그런가? 예. 이 신태용 감독이 결승전에서 일본 이기고 우승하게 되면은 기자회견할 때 한복을 입고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8강에서 4강에 오르게 됐을 때 신태용 감독이 이 한국이 여전히 아시아 축구의 맹주다 이런 말을 자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태용 감독의 이 한복 세리머니, 이 한국을 나타내는 한복을 입고서 이 한국 축구가 아시아 최고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의도를 풀이가 되고 있죠. 예, 그렇군요. 어쨌든 토요일 날 또 밤에는 아주 뜨거운 밤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프로야구나 프로축구같이 국내에서 벌어지는 경기에서는 선수들이 종종 팬 서비스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예. 근데 이게 국제대회에서 그것도 국가대표, 올림픽 대표팀도 국가대표니까. 예. 감독이 이렇게 특별한 세레모니 하는 것도 이거는 굉장히 좀 드문 것 같아요. 국제대회에서 감독이 이렇게 세레모니 한복 입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거의 드문 일이죠. 그만큼 이제 저는 이 신태용 감독이 한복 입겠다는 세레모니가 좀 신선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우선은 이 우승의 기쁨, 또 이 한일전 승리의 기쁨을 한복으로 표현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또 이 젊은 감독이거든요. 젊은 감독답게 자기 이제 개성을 좀 표현을 많이 했다 이런 거고요. 또 이 축구 팬뿐만이 아니라 아마도 이 아시아 챔피언십에서 우승해서 기자회견에 한복을 입고 나오게 된다면 국민전 가시뿐만이 아니라 외신에도 등장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대표팀 우승뿐만이 아니라 대표팀 우승으로 인한 이슈를 또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신선하고 발랄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이러다 저 일본 감독이 기모노 입겠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제일 보고 싶은 건 심태웅 감독의 한복 입은 모습인데. 예. 근데 황희찬 선수가 일본전에 출전할 수 없다 이런 얘기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카타르와의 4강전에서 이 70m 이 폭풍 드리블 선보였던 황희찬 선수가 이 결승전을 앞두고 이 소속팀이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이거든요. 이 소속팀으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이 축구협회가 원래 이 올림픽팀의 차출을 요청했을 때 찰츠부르크가 좀 보내기에 난색을 표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협상을 할 때에 그러면은 올림픽 진출이 확정이 되면 소속팀으로 복귀를 시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올림픽 대표팀이 부른 겁니다. 4강전에서 우리가 올림픽 본선 진출 확정을 지었죠. 그러니까 이 잘츠부르크가 아주 냉정하게 확정 직후에 소속팀 복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 게 재밌는 게요. 그런데 일본지 올림픽 대표팀의 스트라이커가 미나미노 타쿠미라는 선수거든요. 이 미나미노 타쿠미 선수가 이 황희찬 선수하고 똑같이 이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나미노 선수도 똑같이 잘츠부르크 복귀하게 된 거죠. 이 미나미노 선수하고 이 황희찬 선수가 소속팀에서 같은 소속팀에서 뛰면서 굉장히 친한 사이인데 이번에 이 올림픽 최종 예선전 참가하기 위해서 짐을 싸고 공항에서 각자 이 대표팀으로 향하면서 결승전에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했다고 합니다. 이 두 선수 소속팀 국가대표팀을 이 결승전에 올려놨는데 두 선수는 정작 결승전에서 빠지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자, 이건 조금 축구 얘기인데 좀 딴 얘기인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비닐봉지 메시 유니폼의 주인공이 밝혀졌다 그러죠? 예, 지난주에 이 비닐봉지로 만든 축구 스타 메시의 유니폼을 입은 이 소년의 사진 한 장이 전 세계에 관심을 모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네티즌들이 이 소년을 찾기 시작하면서 과연 기적이 이루어질까? 이것이 이제 세계적인 관심사로 부상했었거든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비닐봉지의 주인공 아프가니스탄의 5살 소년 무르타자 아마디로 밝혀졌거든요. 영국의 BBC가 이 소년의 아버지를 인터뷰했습니다. 이 소년의 아버지가 이 아들이 열렬한 메시의 팬인데 나는 평범한 농부이기 때문에 메시의 유니폼을 사줄 능력이 없었다. 그래서 이 비닐봉지로 만든 유니폼을 입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메시가 이 사진 보고 난 뒤에 진짜 유니폼을 선물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 메시가 경기장에 초청해서 이 소년을 만나기라도 한다면은 이 무르타자 입장에서는 진짜로 기적이 이루어진 게 되겠죠. 그렇죠. 갑자기 좀 찡해지네요. 자, 그리고 리우 올림픽 개회식에 입장할 이란 선수단 기수로 장애인 양궁 선수가 선정됐다 그러죠? 이란 올림픽위원회가 이 리우 올림픽 이란 선수단 기수로 이 장애인 양궁 선수 네마티 선수를 선정했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 네마티 선수가 이 후천적인 장애인입니다. 원래 태권도 선수였는데 19살이었던 2004년에 불의의 사고로 척수를 다쳤고요. 이때부터 이제 휠체어를 타게 된 건데 장애를 정신적으로 극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운동을 했고 선택한 종목이 양궁이었습니다. 2012년에 이 패럴림픽에서 우승을 하기도 했는데 대단한 게 장애인이지만 비장애인 올림픽에 출전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고 출전하게 된 거죠. 근데 양궁은 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경기 규정이 똑같아서 이 장애인 선수도 실력만 되면 올림픽에 출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현재 세계 랭킹 31위를 기록하고 있는 만만치 않은 실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 네마티 선수 자신이 기수로 선정됐다. 이 얘기 듣고 난 뒤에 전 세계 장애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진심으로 희망하고 노력하면은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장애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요새 이란이 부쩍 주목을 받아요. 경제 여러 가지 면이 있어서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는요. 저희가 목요일마다 보내드리는 시네마의 뉴스. 이번 주에는 오동진 평론가가 미국 영화제에 참석하는 바람에 오늘은 아주 특별한 다른 분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죠?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를 향해 누아는 페달을 밟는다. 가난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힘차게. 후원이 끝나도
마을 스스로 아이를 돌보게 만드는 월드비전 자립마을 프로젝트. 진정한 후원은 후원이 끝나게 하는 것입니다.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진정한 후원을 생각합니다. 월드비전.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부터 들으시죠. 언제까지 말이 많은 차를 선택할 것인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SM3 디젤 탄생. 유럽에서 검증된 디젤 엔진, 세계적 명성의 독일 게트락 듀얼 클러치 변속기, 복합 연비 17.7km의 뛰어난 연비와 강력한 토크까지. 유럽이 사랑한 디젤 SM3 DCI. 예, 8시 34분 58초 지나고 있는데요. 현재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바쁜 출근길 사고 나지 않도록 조금 더 조심하게 운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성수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면 1차로에서 승용차 간의 추돌 사고가 일어나 지금 처리 작업으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국회대로는 목동교 위로 여의도 방면이나 양화대교 쪽으로 교통량이 많아 차량들 느리게 움직입니다. 남부순환로 수서 방면 서울대 입구역에서 사당역, 서울 메트로에서 경남아파트, 다시 예술의 전당을 지나 양재역까지 긴 구간 밀리고 있는데요. 반대 공항 쪽으로도 까치고개에서 원당초교, 도림교를 지나 구로 전화국, 다시 개봉일동 사거리를 지나 화곡 입구까지도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영동대로 교통량이 많은 상태인데요. 지금 경기고교 앞부터 코엑스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 반대 항려울역에서 삼성역 사이도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2012년 아마 2월 정도일 겁니다. 1997년 신한국당하고 민주당이 이제 신한국당과 신한국당이 이름이 이제 한나라당이라는 이름으로 당명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14년 3개월 만에 새누리당으로 또 이름이 바뀌었죠. 바로 이 오늘은 한나라당을 새누리당으로 바꾸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신 분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이게 이 좀처럼 일어나기 힘든 일, 그 입시에서, 시험에서도 다음 침대에 관한 얘기 고를 때, 가구가 아닌 것은 고를 때, 침대를 골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본의 아니게 약이 됐던 바로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라는 광고 문구. 오죽하면 학생들이 가구가 아닌 것을 고를 때 침대를 골랐을까요? 바로 이 유행어를 만든 유명한 우리나라 최고의 카피라이터 출신 새누리당 조동원 홍보기획본부장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때 고생 안 하셨어요? 어떨 때요? 그 침대 다음 주 가구가 아닌 것 해가지고 이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때 고생 안 하셨어요? 아니 뭐 고생이라기보다도 뭐 이거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제가 나올 때마다 침대 얘기가 나오니까 오히려 거꾸로 제가 계속해서 광고를 해주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래도 이게 오죽 저도 아주 머리에 팍 박혀가지고 아마 제가 시험을 봤어도 가구가 아닌 것이 제가 한 히트한 카피가 한 제가 생각하는 20여 개 정도 되는데 예를 들면은요. 뭐 이 20살의 011 그리고 좋은 사람들의 좋은 옷 그다음에 바다가 좋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참치 먹고 시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 광고 쪽에서도 대한민국 100년 동안 10대 광고 중에 2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20살의 011이라고 침대는 가구합니다. 근데 뭐 침대만 얘기하셔갖고 아니 근데요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이거는 아주 머릿속에 박히더라고요. 그건 진짜. 근데 지금
우리 조 본부장님이 그 새누리당에 이렇게 도와주시게 된 지가 이제 한 3년 됐나요? 3년. 아니야, 4년째. 4년째죠. 2012년서부터니까 12, 13, 14, 15 이렇게 했는데 네. 실질적으로 제가 뭐 이번 4월 12일 날 이제 끝나고 돌아가니까요. 그러면 홍보본부장으로 있었던 재임 기간이 계산해보면 한 1년 7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만두실 거예요? 이제 그러면? 예, 저는 저기 4월 10일 날 그만두고 새누리당 큰일 났나요? 아니 그렇지 않죠. 뭐 총선 앞두고 그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총선 끝나고 4월 12일 날. 4월 12일 날 끝나자마자. 네, 끝나자마자. 그렇군요. 그래도 뭐 다음번에 또 선거가 있는데 우리나라 선거가 계속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어떠세요? 이 광고 쪽하고 실제 정치 쪽하고 이렇게 들어와 보시니까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정치 광고와 분명히 일반 광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차이는 없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니까요. 네. 근데 이제 하나는 오락 게임이고 하나는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제대로 된 상품을 잘 만들었을 때 이제 광고를 했을 때 광고가 잘 하면은 상품이 빛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잘못된 상품을 억지로 포장하고 광고를 한다 했을 때 처음에는 속을 수 있겠지만은 나중에는 그 실망을 하고서는 이제 역풍이 부는 거죠. 그래서 상품이 잘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그 상품을 잘못 광고하는 부분에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되니까 광고는 잘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게 정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치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어떤 정책이나 이 공약을 잘 만들어서 그걸 전달하고 근데 좀 다른 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상품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정치는 변하죠. 선거 끝나면 변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니까 어느 분은 저보고 새누리당에 들어와서 하청업자처럼 하청만 하고 다니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또 다른 쪽에서 있는 부분은 이미지만 포장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이미지만 포장한다고 생각했으면은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왔다. 근데 상품 잘 나왔다고 보십니까? 여태까지 새누리당 2012년부터 지금 뭐 몇 년 됐죠? 한 3년 됐나? 4년 됐나? 정치가 이 상품 일반 상품부터는 이렇게 물리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치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상품이거든요. 사람의 생각이나 말이나 약속이나 그 실행이나 이런 부분인데 2012년부터 제가 겪어온 새누리당은 뭐 국민들이나 이쪽에 관계하시면 언론이신 분이나 좀 바뀌지 않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럼요. 나이 들수록 안 바뀌어요. 그런데 그거를 2012년부터 바뀌려고 노력하고 바꾸는 부분에 대한 조금씩 변화가 되는 부분이 그나마 새누리당은 변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조 본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그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짧은 시간 내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기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사실 그 순간적으로는 진짜 당의 이미지가 확 바뀌고 우리가 좀 타당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인재영이 가지고 뭐 막 말이 많다가 그 삼성전자에 상무하시는 제가 그분 성함 잊어먹었는데 그 삼성전자 상무님을 딱 고졸 출신 신화 아닙니까? 딱 모셔오니까 사람들이 진짜 저건 괜찮은데 저 형님은 이런 식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거꾸로 맞습니다. 거꾸로인가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게 2012년도에 저희 당에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신의진 기자스미는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하시고요. 그 부분은 정치적 발전에서 새누리당이 앞서간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돈이란 부분이 개입이 전혀 안 된 전문가 부분이 들어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인재 영입이에요. 근데 그 인재 영입만으로도 정치적인 어떤 정당의 민주화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는 인재 영입보다도 이 상향식 공천에 방점을 두고
그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민주적 절차를 확고히 하겠다는 부분을 이번에 이제 공천률을 통해서 결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재 영입이라는 부분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얘기도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저도 사실 홍보부문장 입장에서는 그런 인재 영입이라는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저 자신도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또 1월 5일 날 원내대책회의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그렇지만 일주일 후에 공천률이 이제 상향식 공천으로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틀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인재 영입이 아니라 공정한 경선 쪽으로 우리가 더 민주적인 발전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우리가 그쪽에 지혜를 모아서 그 틀 안에서 공정한 경쟁을 이라는 그 틀 안에서 인재를 들어오게끔 하는데 제가 거꾸로 말씀드린 거는 과연 그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과연 독립적인 자기 의사 표현을 하면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겠냐. 손을 잡아주신 분에 의해 따라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것이 결국은 뭐냐면 국민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손을 잡아준 분에 들어와서 어느 날 갑자기 국회의원 된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의견도 많이 있는 거거든요. 저희 당에서 이제 이준석 같은 이제 청년이 있어요. 그때 그 친구는 비대위. 그 친구는 이번에 이제 만약에 이제 여의도로 들어가면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들어가면 영입되고 한참 있다가 나가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근데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들어가면은 이준석이란 친구가 젊은 친구지만 32살이에요. 젊은 친구도 아니에요, 사실. 아유, 젊죠. 근데, 그러니까. 본부장님은 그럼 젊은 기자님이었어요. 젊은, 젊은이가 들어갔을 때 누구의 압력이나 이런 거에 해갖고서는 가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김무성 대표나 뭐 저쪽 최경환 대표나 이런 분들이 너 이렇게 하라 그래갖고 그 친구가 자주지 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게 저희 이번에 공천률에서 통과된 상해식 공천의 의미라는 거고 그것이 정치적 발전을 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또 되는 것이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2012년도에 우리 걸 보고서는 2016년도에 따라온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왔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저희들의 이런 또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또 따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조금씩 이 민주주의가 저희 정당의 민주화가 발전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의미에서 그럼 질문을 드리는 게 공정한 경쟁 이게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인재 영입이나 그게 충격을 주기 위해선 전혀 안 올 것 같은 사람이 오면은 충격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공정한 경쟁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도 좀 이렇게 충격적이고 드라마틱하고 이런 게 있어야지 더 홍보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단순히 공정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아니, 2012년도에 충격은 빨강색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충격은 왜 충격이었냐? 금기에 도전했기 때문에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어떤 쇼적인 측면보다도 하나의 변화에 있어서 우리는 대한민국에 하나의 충격을 줬다는 금기에 도전할 수 있는 변화에 도전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이게 불러일으켰다는 데서 저는 의미를 찾고 싶고요. 2014년도에 반바지 그것도 이제 그냥 단순한 아이디어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저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고정관념, 정치인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넥타이 매고 권위주의적인 것 같고 딱딱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 당시 저희가 혁신을 하겠다고 이제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 혁신을 하겠다는 부분이 아까 좀 말씀드린 사람에 대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혁신하겠다는 사람은 어떻게 국민 앞에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했을 때 그럴 때 반바지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보고 저 사람들이 반바지 입고 나와서 이렇게 선거를 한다는 걸 보고서는 혁신하겠다는 의지가 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는 그런 겁니다. 이게 드라마틱하고 뭐 충격적이고 쇼처럼 보여주는 거 저는 안 합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것이 굉장히 공감을 가졌다는 거는 국민들 마음속에 그런 부분을 바라는 갈증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재 영입이라는 부분이 과연 이 시대에
2016년대 인재의 기준이 국민이 생각하는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소수의 문재인 대표나 김종인 위원장이 생각하는 기준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기준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는 손 붙잡고 와서 국민 앞에 와서 이제 흥행을 얘기하는 거랍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4.13 총선이 끝난 후에 의정 활동할 때 어떤 국민들한테 울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되게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히려 쉬운 길을 선택한 게 아니라 홍보본부장으로서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우리 정치상에서 또 남다른 의미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새누리당이 그런 부분에선 앞서서 선도해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요. 이거 뭐 저건데 새누리당이라는 이름 그것도 처음에 나왔을 때 서먹서먹하다고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를 붙인 데는 고육지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름 평가하실 때 홍보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름에 대한 평가를 많은 질문들을 하세요. 그래서 남의 집 얘기를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냥 일반적인 이름으로 봤을 때는 저도 이제 새누리당을 이름을 만들었을 때 제가 만들었다고 그러자니까 삼파 역을 했다고 얘기해요. 삼파라는 건 아이를 옥동자를 나오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옥동자가 나온 다음에 그걸 잘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름은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했어요. 정들면 이름이라는 얘기가 있듯이 아주 사랑을 듬뿍 담아서 이름을 이 아기 키우듯이 이렇게 하면서 국민들한테 사랑받는 이름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도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고 국민들의 사랑받을 수 있는 이름으로 갈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지도자들이 과연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은 있어요. 뭐 국민의당도 마찬가지고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그 이름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하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는 데 있어서 과연 지도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냐. 해쳤다 모였다 하는 걸 반복하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그 이름은 자꾸 이렇게 정말 화초 키우듯이 키워야 된다는 그 말씀에. 저도 그래서 이제 들락날락거린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도 우리 새누리당이라는 이름을 국민들한테 사랑받도록 조금이나마 이렇게 와서 노력하고 그러고 또 돌아가고 이러고 생깁니다. 근데요,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는 게 국민의당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국민의당이 지금 앞으로 어떤 노선을 추구할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아직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럼요. 제가 천정배위원하고 합당도 하고 정종영 전 장관도 이제 또 같이 합류하고 이렇게 되면 제가 조금 신 교수님이 모르시면 되게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는 국민의당이 중도를 이렇게 표방을 하고 있으면 새누리당하고 분명히 이미지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부분은? 그런 보다도 제 일반적인 상식적인 선에서 제가 말씀드린 뭐 누구의 당을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보다도 저는 되게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그 안철수 위원장께서 이 탈당하시고 이제 뭐 당에 대한 정책을 발전하실 때 30대 40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 당을 이렇게 구축하겠다. 그래서 굉장히 순수하게 가시겠구나. 그러면 순수하게 가신다는 뜻은 뭐냐면 호남에 이런 거 다 바라보지 않고 그리고 기존의 정치 세력하고도 야합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그냥 안철수 위원장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한 정치 신인들 그런 전문가들 모여갖고 이렇게 갖고 순혈주의로 그래갖고 이 당을 창당을 하셨다면은 그렇다면은 대단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의미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중도 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을 것 같고요. 근데 그거 꼭 반대로 가시고 계신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에 맞춰서 이 뭐 호남과 DJ와 뭐 이런 어떤
노면 그런 훌륭하신 지도자들의 이 여러 가치와 철학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다 포용적으로 끌어안고서 가는 더불어민주당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 오히려 이제 지금 뭐 오셔서 뭐 친노 패권주의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만은 그런 부분에 친노 중심의 당으로 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저는 안철수 위원장이 생각하시는 그 노선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가고 있고 그다음에 그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는 거를 국민의당이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이 정당의 발전을 위해서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 게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는 진박 마케팅 얘기 나와요. 네. 진박 뭐 진실한 사람들 이게 근데 마케팅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반적인 상식적에서의 마케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그리고 이걸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 예. 이게 진박이나 뭐 진진박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거는 다 이 미디어에서 만들어진 이름이고 예. 진박 마케팅도 진박 감별사도 있다 그러던데. 아니 그건 뭐 그러니까 이제 예. 뭐 이 미디어에서 이제 예. 만들어진 거고 예.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은 저는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부분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대통령이 의도하는 지금의 상황을 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예. 뭐냐면은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개혁을 하지 못하면은 예. 2016년도에 그 개혁을 성과를 갖지 못하면은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부분은 이제 여러 군데서 이제 신호가 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아마도 그런 대한민국의 개혁을 이끌어갈 사람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냐는 부분에 대한 것인데 그 부분이 생략되고 그냥 진박으로 이렇게 규정 짓는다는 건 되게 안타까운 거죠. 지금 요새 뭐 여러 가지 참 그 안타까운 일들도 많고 그리고 뭐 요새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옛날에 여기 가셨던 분이 지금 저쪽에 가 계신 분도 있고 뭐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정신도 없고요. 근데 조금씩 변해가고 있고요. 예. 국민들은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결과의 정치학보다 제가 2012년도부터 와서 계속해서 세 번째지만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예. 왜냐면 처음엔 결과의 정치였어요. 예. 그러니까 목표를 잡고 예.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과정의 정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결과보다도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다 속속들이 다 맞습니다. 읽고 있는 건데 이 대부분의 정치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정치를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그 예전에 정치하셨던 분들은 결과의 정치에 목을 매달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이쪽 저쪽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과연 어떠한 그것을 보여주실지 저희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보여주보다 그냥 제가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조동원 홍보기획본부장과 함께했고요. 신유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죠. 신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